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 입문 강의 제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제4강은 페이지 9쪽 위에 2번 공개공제 확보입니다. 이 공개공제 확보는 뭐냐면 일정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뭐 이렇게 나무도 심고 벤치도 있고 뭐 만남의 광장도 있고 뭐 분수대도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근데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하는 데는 좀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녹지지역 같은 데는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으니까 굳이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상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사업지역 이런데 중공업지역 또 기타 지역 이렇게 나가죠. 이 지역도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이런 데가 대상 지역이다. 한마디로 좀 땅값이 좀 나가는 지역들이에요. 비싼 지역 같은 데입니다. 요번에 이제 2017년도에 시험제 여기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그 대상 건물 봅시다. 대상 건물은 문화 및 피해시설,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여객용시설만 해당하죠. 화물용 말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스톱 터미널 같은 거 있죠.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강남의 고스트버스 터미널 보면 센트럴파크 거기 보면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각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쉴 때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그래요. 특별히 강남 같은 경우는 바깥에도 있지만 건물 안에도 있어요. 건물 안에도. 건물 안에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뭐에 나오냐면은 필로티 구조로도 할 수 있다. 제일 밑에 설치 구조. 필로티 구조 가능 나오죠. 필로티 구조 가능 찾았습니다. 표에서 필로티 구조 가능 까만 글씨에 필로티라는 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부분, 이 부분이 필로티 구조입니다. 보통 이제 연립 같은데 지금 이걸 뭐로 씁니까? 주로 주차장 쓰죠. 이게. 이렇게. 근데 그 센트럴파크 같은 데 보면 아예 그 안에 건물 큰 데 안에 돼 있어요. 아예 그 안에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필로티 구조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올해 시험지에서 주로 거의 대상 건물 납부고 그다음에 받음 잡기가 얼마입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용도로 쓰는데 5,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숙박시설이다 그러면 여관이나 무슨 뭐 여인숙 정도는 안 될 것 같죠? 아무래도 왜? 받음 잡기가 5,00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주로 뭐다? 관광호텔 같은 데 있죠? 큰 호텔 같은 데. 그래서 관광호텔 같은 데 보면 앞에 나무도 있고 벤치도 있고 뭐 조각도 이쁘게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죠. 중점적으로 올해 2017년 나온 거 뭐가 나왔냐면 그 시험지 나왔는데 이번에 여기 나왔습니다. 이건 항상 나올 수 있어요. 거기 대지 면적이 얼마 이하입니까? 100분의 10 이하. 이걸 기준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100분의 10 이하 요거. 그러니까 그 비싼 땅을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내놔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를 하냐. 필로티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물건 같은 데 막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런 데다가 공개공지에다가 그리고 이제 긴 의자, 벤치, 또 파고라. 파고라는 뭐냐면은 햇빛이나 비나 눈 가리게 쳐놓는 거 있죠. 이렇게 쳐놓는 거.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건축주가 이 비싼 땅을 몇 퍼센트 이내에서 내놨다고요? 100분의 10 이하 이 범위에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기특하다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시행령에서 얘기하기를 너 올려줄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올려줍니까? 거기 용적률하고 높이를 올려주네요. 그죠? 얼마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까? 비싼 땅 내놨으니까 1.2배까지 올려주네요. 여기서 알 건 뭐냐면은 1.2배 올려줄 때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을 올려주지만 거기 무엇은 1.2배 올려준단 말이 안 나오냐니까 건폐율은 그 해당 사항이 아니다. 1.2배 올려줄 때 용적률은 들어있죠? 근데 뭐는 안 들어있다고요? 건폐율은 안 들어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건폐율은 1.2배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시험지 할 때 용적률 대신에 살짝 바꿔서 건폐율의 1.2배 이하 완화. 그럼 틀린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폐율은 아니다. 이 건폐율 같은 거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워드렸어요.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그 인터넷 강의 들어가면 다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첫 시간에 자세하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화의 준용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등 뭐 판매시설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거 할 때 하는데 그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공개공지를 설치했단 말이죠. 대상이 아닌데도 공개공지를 설치했다. 야, 너 참 기특하다. 대상도 아닌데 설치 얼마나 기특해. 그럼 너도 보너스 먹어. 얼마 먹어? 거기 위에 말한 대로 용적률 1.2배 이하, 높이 1.2배까지 풀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원래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스스로 했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개공지를 얼마나 이용하느냐. 거기 60일 기간 내에서, 연간 60일 기간 내에서 거기서 뭐 하냐면 추첨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등등 합니다. 그 한마디로 홍보하죠.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판촉활동도 할 수 있고. 이것이 기간이 며칠이냐고요? 60일 이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공개공지는 시험지에 비교적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근 4년이면은 한 4년이면 2번은 나왔다고 보면 돼요. 최근 4년에 2번은 나왔어요. 여기서.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초에다가 인문강의 해놓은 겁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용어가 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다 설명드린 거니까 꼭 인터넷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10페이지. 건축설비. 원래 건축설비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초 강의니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승강이 나오죠? 엘리베이터. 승강이 얘기하는 겁니다. 승용승강이 누가 타는 겁니까? 사람이 타는 거죠. 이때 기준은 꼭 외우셔야 돼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강기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5층짜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6층 이상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6층 이상이면서 등치가 커야 돼요. 얼마 이상?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6층도 알고 2층도 아셔야 돼요. 둘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이런 식으로 둘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 잘 나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 4층짜리인다, 4층짜리를 짓는다. 그러면은 승강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설치 못할까요? 4층짜리다. 여러분들이 만약 4층짜리 짓는다. 설치할 수 있다, 못한다. 민주국가니까 다양하게 되겠지만은 설치할 수 있다, 못한다. 여러분들이 만약 4층짜리 짓는 거예요. 설치할 수 있다, 못한다. 승강기. 설치할 수 있어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법적으로 걸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말로 2층짜리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4층짜리도 하죠. 손님들 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안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적으로 안 걸린 경우가 있어요.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딱 6층짜리 건물. 딱 6층짜리 건물인데 말이죠. 바다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이 있다. 직통계단은 땅 밑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마다 1개소 이상 직통계단이 있으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몇 층짜리일 때 안 해도 괜찮다? 6층짜리 건물.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지 어렵게 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냈냐면 요거 안 해도 된다 그래 놓고 지금 6층 이상인 건물입니까? 딱 6층입니까? 딱 6층이죠? 그것도 살짝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딱 6층만 봐줍니다. 6층만 봐줍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도 6층짜리 봐줘요. 이렇게. 이거 똑같아요. 아파트도 6층짜리인데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장 지통계단 있으면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어떤 아파트냐면 요즘은 거의 다 6층 다 넘죠? 옛날에 지은 아파트 6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있어요. 어디 아마 지방 같은 데 봤을지 모르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6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옛날에 지은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용 승강입니다. 비상용 승강이는 그 높이를 아셔야 돼요. 몇 미터 넘을 때? 31m 넘을 때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승용 승강기를 비상용으로 구조했으면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죠. 전에는 41m, 31m 왔다 갔다 했어요. 41m가 완화된 겁니까? 31m가 완화된 겁니까? 어떤 게 더 완화된 거요? 41m 넘는 게 완화된 겁니까? 31m 넘는 게 완화된 겁니까?
건축 직장에서는 41m 넘는 게 완화된 거고 31m는 좀 빡빡한 거예요. 31m만 넘으면 비상용 해야 되니까. 이거 전에 IMF 때는 41m 넘는이었어요. IMF 때는. 왜냐하면 좀 집들 많이 지으라고, 편안하게 지으라고. 그런데 최근에는 뭐가 많이 나죠? 지진이 많이 나죠? 그래서 다시 얼마나 줄였다? 31m로 줄인 거예요. 31m 넘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근데 혹시 비상용 승강이 여러 대 있어요. 여러 대 있으면 밑에 2번입니다. 2대 이상 있으면 비상용 승강을 모아놔야 될까요? 띄워놔야 될까요? 띄워놔야 되겠죠? 모아놓으면 우 몰려달다가 서로 밟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띄워놔야 돼. 거기에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른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 헬리포트. 헬리포트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옥상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인 헬리포트입니다. 그럼 건물이 좀 클까요? 작을까요? 큰 건물이겠죠?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헬리포트를 설명드립니다. 이렇습니다. 거기 건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렇게 평지분 건물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사지분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바다문제학기가 얼마 이상인 건물이라고 합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1만은 어떤 게 1만이냐면 일단 11층 이상이고 일단 이 건축물이 몇 층 이상 돼야 된다? 11층 이상이고 그 다음에 바다문제학기가 얼마 이상일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이 바다문제학기가 말이죠. 이 밑에 거만 얘기한 이 밑에 걸 얘기합니까? 위 거 얘기하면 몽땅 다가 1만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요 윗부분만 1만 이상이니까 계산할 때 거기 보니까 다 합쳐서 1만 이상이니까 아니 밑에 거만 1만 이상이니까 이거 조건할 때 그 조문을 보니까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11층 이상 이 부분만 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 전체적인 건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훨씬 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부분만 1만 이상이니까 이 부분 더하면 더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물인데 하나는 평지붕이고 하나는 경사지붕인데 그럼 몇 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이고 그림상 보면 이게 11층 이상 맞죠? 11층 이상 맞죠?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제 헬리콥터가 앉아야 돼요. 이게 헬리포트거든요. 근데 이제 헬리콥터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헬리콥터가 왔는데 여기는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아요? 앉을 수 있겠죠? 여기는 앉아요? 못 앉아요? 못 앉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헬리포트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거의 규정 보면은. 그래서 이 지붕 밑에다 뭘 설치하냐니까 뭐라는 거기? 대피 공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밑에가 대피 공간 돼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여기는 설치할 수 있겠죠. 여기는 헬리콥터 앉겠죠. 근데 이것도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것도 반드시는 아닙니다. 헬리포트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평면도로 그려볼게요. 이 옥상을 평면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옥상이 이렇게 되겠죠. 보이겠죠? 그럴 때 헬리포트는 이게 헬리포트예요. H 써놓고 앉으면 되는 거예요. 헬리콥터에 앉으면 되는데 이걸 꼭 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옆에 인명구조 공간이 있어요. 옆에 인명구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헬리콥터에서 뭘 내려가지고 이렇게 사닥다리 같은 거 내리잖아요. 그럼 사람이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구조 공간이 그래서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또는 여기 인명구조 공간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평지구일 때는. 근데 경사지붕 이거 둘 다 안 되죠. 그때 뭐 하게 되고 대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밑에 헬리포트 규정입니다. 볼까요? 첫째, 전제 11층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약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리고 보니까 1번은 평지붕이에요. 평지붕은 헬리포트를 설치하든가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 등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든가 그렇게 되겠죠. 반면에 경사지붕. 경사지붕은 이 지붕 아래 그림처럼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대피 공간이 있으면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시험지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시험지는 요거 11층하고
1만이 주로 나오거든요. 기준점이.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때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헬리포트든 헬리콥터든 영어로 대문자 쓰면 이렇게 H를 시작하겠죠? 헬리콥터든 헬리포트든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외우냐면은 11층, 그 다음에 이렇게 1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11층 1만.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나올 때 10층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너무 쉬웠죠. 10층은 너무 쉽죠. 11층 1만 이렇게 H를 써놓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낯 써놓으면 기억은 알겠죠. 이렇게 써놓고 11층과 1만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11쪽 갑시다. 제6절 면적 높이 등의 산적 방법 건축 면적. 자, 건축 면적이 뭐냐? 건축 면적은 원칙적으로 이거를 우리를 건축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예도 있어요. 여기는 기초 강의니까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옆에 인면도 옆으로 봤을 때, 인면도 봤을 때 건축 면적을 설명드릴게요. 보시고, 그 다음에 평면도로 봤을 때, 수평으로 봤을 때 건축 면적 예를 들면은 제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하층 할 때 건축 면적과 건폐율을 대강 설명드렸어요. 그때는 제가 대강입니다, 대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이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벽이 이게 벽이다. 바깥의 벽. 여기 외벽입니다. 외벽일 때 건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니까 이거 전체 여기서부터 다 건축 면적 하는 것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 요 가운데선 안쪽으로 요 부분만이 건축 면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둥이 두꺼우면은 닫히면 좀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둥에 왜 가장 바깥에 있는 벽의 가운데선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거기 보니까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벽의 중심선 이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도 있지만 원칙으로 외벽의 중심선이고 이게 이제 옆으로 이게 인면도고 그럼 평면도로 그린다면 어떻게 하냐면 평면도 그러면 외벽이 이렇게 둘러서 돼 있겠죠. 위에서 들여다보면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중심선 요 가운데선 안쪽 이것이 정확하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건축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어떻게 하냐? 밑에 건폐율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지하층 할 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래가지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한다. 건축 면적 금방 나왔죠? 그럼 대지 면적은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대지 면적은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있어 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은 이거 몽땅 다가 뭐다? 이 몽땅 다가 대지 면적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외벽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각층 바닥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래서 외기둥 안 합니다. 그냥 벽, 기둥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 면적은 말이죠. 층마다 바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외자를 못 써요. 그냥 벽, 기둥 이렇게 나갑니다. 물론 이해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의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의 가운데 중심선 안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계산할 때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벽, 또 여기 벽 다르겠죠? 그때는 이 건물 요 1층의 바닥 면적은 여기 중심선 해가지고 요 안쪽 있죠? 요것이 바닥 면적이 될 것이고 요 2층의 바닥 면적은 여기 중심선 해가지고 요 부분 있죠? 요것이 바닥 면적이 되겠죠? 가운데선 해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왜 그런 말 못 써? 그냥 각층마다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연면적은 이게 있죠.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래서 요거의 연면적은 뭐냐면 이 건물의 연면적은 이거하고 이거 합친 것이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다 합친 거. 다 합친 게 연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죠. 뭐를 주의해야 된다 하니까 이겁니다.
대강 얘기해서 자, 대강 얘기해서 이 건물에 바닥 면적 몇 개나 있냐니까 대략 얘기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바닥 면적이 있죠. 이때 연면적 계산할 때 물론 분명한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 더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 다 합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더하느냐 안 더하느냐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거 더할까요 안 더할까요? 바닥 면적 연면적 계산할 때 집어넣는다 안 집어넣는다?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연면적엔 이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연면적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린 거 있을 거예요. 요거 100이다 그러면 요거 건물의 연면적 얼마다? 300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00이라고. 그런데 밑에 예외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뺀다. 그냥 연면적이 들어갑니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뭘 빼냐? 지하층 A, 지하층 뺐잖아요. 지하층 이제 뺀다.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에서 연면적은 이거 빼버리면 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용적률 할 때는 연면적이 얼마나 계산한다? 200으로 계산된다. 왜? 지하층 뺀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연면적 다 들어갑니다. 용적률 할 땐 지하층 뺍니다. 이거 뺀단 말이죠. 용적률 할 때는. 거기 나오죠. 예외해가지고 첫째 빼는 것보다 지하층 뺀다. A. 근데 지하층만 빼는 게 아니야. 또 빼는 것도 있다. 뭐냐? 지상층 주차장용으로 사용될 면적. 1층 같은 데다가 주차장 쓰는 면적 있죠? 그것도 빼줍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세 번째, 초고층 건물하고 준초고층 건물의 설치 피난 안전구역. 네 번째, 대피 공간 면적. 요거 또 어떻다고요? 요것도 연면적, 용적률 할 때 연면적은 어떻게 한다? 빼는 거예요. 빼는 겁니다. 용적률 계산해서는 뺀다고요. 거의 네 가지가 빼요. 그냥 연면적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용적률 할 때는 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될 거. 그럼 용적률 공식 어떻게 했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한다. 이거 용적률, 이거 적는 거 시험 문제 이미 나왔어요. 주관식 단답형.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용적률 이렇게 적는 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넘어갑시다. 높이 산정 방법. 높이는 집 표면으로부터 건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처마 높이. 처마 높이는 집 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다. 깔돌이는 자그마한 볼을 수직으로 받쳐줘. 이렇게 받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붕을. 그게 깔돌입니다. 반자높이가 일단 반자높이하고 층고가 중요한데 특별히 반자높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자높이는 그림 그려서 설명드리겠지만 방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다. 근데 만약에 높이가 다르다. 그럴 때는 그냥 평균이 아니라 뭐다?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면적에 따라서 가중평균한다. 자, 그림 그려드릴게요. 반자높이 이렇습니다. 반자높이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요게 뭐냐면, 요게 뭘까요? 요 부분이 뭘까요? 바닥 부분이죠? 자, 요것도 뭘까요? 바닥 부분이죠? 보통 요 부분을 갖다가 뭐로 치죠? 요거 보통? 콘크리트 같은 거로 치죠? 그죠? 이렇게 하죠. 이게 바닥 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2층을 기준해가지고 반자높이 얘기하면은, 2층을 기준해서 반자높이 얘기하면은, 요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다? 반자까지다. 반자를 그려드린다면 이 부분이 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반자입니다. 이 부분이 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하고 반자하고 이 밑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겠죠? 이 건물이 요게 공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치면은 딱딱 그럴까요? 통통 그럴까요? 통통 그러겠죠?
이거 비었으니까 요 위에 비었어요. 요거. 여기 반자예요. 그래서 반자 높이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반자 높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비었어요. 이거 비었어요. 이게 허름한 건물 같으면 여기 누가 돌아다니면 쥐새끼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반자 높이에요. 근데 반자가 이게 혹시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높이가 다르다. 여기하고 여기가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보니까 그냥 평균 높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고 표현하죠. 그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알면 돼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뭔다? 그냥 평균이 아니라 뭐라고요?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그리고 반자는 뭘 얘기한다?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다? 요거 반자까지다. 그게 반자 높이입니다. 요거 이 부분이 반자 높이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층 높이 4번. 층 높이가 더 재밌는데 뭐냐면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아랫면까지입니까? 윗면까지? 이거 말장난 문제. 자,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아랫면입니까? 윗면입니까? 윗면이죠? 아랫면이 아니에요. 근데 살짝 시험지 내기를 친구는 층의 높이입니다. 층의 높이란 방의 바닥 구주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주체 아랫면까지다. 그렇듯하죠? 틀렸어요. 윗면에서 윗면까지입니다. 이게 층 높이입니다. 이것도 높이가 다르면 어떡하냐? 이것도 높이가 다르면 거기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이것도 가중평균합니다. 이것도 가중평균합니다. 그러면 층 높이를 그려보겠어요. 층고를 그려보겠습니다. 층고. 자, 2층 기준으로 층고 들어갑니다. 방의 바닥 구체 윗면 아랫면. 일단 윗면 아랫면. 윗면이죠? 여기죠. 요거죠? 윗면에서 자, 위층 윗면 아랫면. 윗면 아랫면. 윗면이죠? 윗면. 요겁니다. 여기까지. 요게 바로 층고입니다. 요게. 아시겠어요? 요거 아랫면 아니에요. 이게 층 높이입니다. 층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말로 반자 높이가 높아요? 층 높이가 높아요? 층 높이가 높지요. 그렇게 됩니다. 이거 혹시 높이가 다를 때는 이것도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표현하는데 실제 계산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 아시면 돼요. 오케이. 마지막 층수. 층수가 뭔 의미가 있냐? 첫째, 지하층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지하층 층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하층 층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층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몇 미터마다 하나 층을 계산한다. 거기 4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층수가 달라요. 이쪽에서 보면 6층이고 저쪽에서 보면 8층이네. 그런 건물도 있죠. 그럼 8층으로 본다, 6층으로 본다, 평균 내서 7층으로 본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어떤 걸로 본다? 가장 많은 층수. 즉 8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건물이요. 이쪽 보면 8층, 6층 이렇게 되는 건물도 있죠. 이때는 저게 8층이야, 6층이야, 아니면 평균에서 7층이야. 가장 높은 거 몇 층이라고요? 8층으로 본다. 시험 문제 낼 때는 뭐 평균 낸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관을 해드렸고 여기까지가 건축법이고요. 건축법의 기초 강의이고 건축법은 7문제나 8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내외 나옵니다. 3문제 내외가 주관식 단답형이 나온다. 그리고 건축법이 제일 어려워요. 기초지만 좀 어렵죠. 이제 옆에 제2장 주택법 들어갑니다. 주택법은 쉬워요. 이 주택법은 어디서 본 얘기 또 나오냐? 실무 있죠? 같은 2차 과목인 공동주택관리 실무에서 배웠던 게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지난번에 강조했다시피 제가 가르치는 법규가 2차 같은 과목인 공동주택관리 실무하고 40%가 겹쳐요. 여기서 공부하면 40% 먹고 들어가요. 실무에서. 여기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실무에서 많이 나와요. 올해도 또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제2장 주택법 13쪽입니다. 몇 문제 나올까? 8문제 나옵니다. 8문제 나오고요.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내외 나와요. 8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내외 나온다. 제가 얘기했어요.
주관식 단답형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뭐 설명하라, 논술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괄호를 해서 용어를 정대든가 숫자를 정대든가 분수를 정대든가 이런 거예요. 제1절 총칙 용어정입니다. 주택법 용어는 항상 나와요. 항상 나옵니다.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아마 뭐가 나왔냐면은 도시형 생활택도 나왔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나왔어요. 올해 리모델링도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시상책부터 주택이 뭐냐?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에 또는 전부 또는 일부. 그러니까 주택이 말이죠. 건물 전부가 주택될 수도 있지만 일부만 주택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부만. 그러니까 만약에 3층짜리 지어놓고 1층은 슈퍼마켓 해주고 2층은 미용실 해주고 3층 일부만 쓸 수도 있잖아요. 주택으로. 그렇죠? 그리고 주택은 꼭 건물뿐만 아니라 마당도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불러요. 거기 부속 토지. 그러니까 주택에 마당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은 단독택이 있고 공동택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단독택이 더 중요할까요? 공동택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중요하죠. 공동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아파트죠. 아파트, 그죠? 아파트입니다. 일단 단독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됐는데 그 종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순수한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단독택이에요. 단독택은 이 앞에 있는 단독택은 진짜 단독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이게 뭐냐면 직장인이나 혹은 학생들이 여러 방마다 따로따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래서 방마다 따로따로 들어가자면 거기 한마디로 거기다가 싱크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밥해 먹으면 안 돼요. 다중주택은 아시겠습니까? 밥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뭐 샤워장 같은 거 공동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식사 같은 거 거기 밥해 먹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다가구 주택 말이죠. 다가구는 호실마다 밥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단독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금방 거기. 자,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자, 이렇게 돼 있다. 여기 몇 가구가 삽니까? 9가구가 살죠? 이때 이게 다가구라면 각각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싱크대 있고 목욕탕 있고 다 화장실 다 있어요. 다가구는요.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 대신 주인은 몇 명일까요? 이거 원칙적으로 보통 주인은 몇 명일까요? 9명일까요? 하나일까요? 이 집주인은 한 사람입니까? 9사람입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다가구는 1인입니다. 보통 1인이에요. 1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문 주인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 주로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가구예요.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택이다, 단독택이다, 단독택이다. 반면에 다세대라는 게 있어요. 다세대. 여기도 몇 집 들어가 살죠? 9집 들어가 살죠? 이게 만약에 다세대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이것도 사는 건 똑같아요. 여기 다가구하고. 근데 요거는 주인이 달라요. A가 A일 수 있고 이건 주인이 B고 C고 각각 주인이다. 이거는 소유권이 9개나 있는 거예요. 이건 소유권이 몇 개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할 때는 이거 따로 301호 따로 등기하고 302호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집이 경매 넘어갔다. 경매 넘어갈 때 주의하셔야 되죠.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다세대는 뭐에 속한다고요?
공동택이에요, 공동택. 만약에 경매 넘어갔을 때 여기 301호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은행을 통해서 경매가 넘어갔거든요. 그럼 누구만 쫓겨나면 돼요? 301호 A만 쫓겨나면 돼요, 아파트. 근데 이 공동택. 그런데 여기는 말이죠, 이 주인 갑이 말이죠, 갑이 은행에다가 저당 잡았는데 돈 못 갚았다. 이때 경매 넘어가면 몇 집이나 쫓겨난다? 한꺼번에 몇 집이나 쫓겨난다? 9집이나 쫓겨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상. 주인이 하나니까. 몽땅 이걸 하나로 보니까, 이걸 방 하나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방 하나, 안방, 건너방을 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거죠.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우리가 확정일자 받거나 이럴 때는 요거는 호실 같은 거 이렇게 잘못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호실 같은 거. 이거는 안방, 건너. 근데 요건 호실을 잘못 쓰면 원판, 다른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이 돼버려요. 어쨌든, 단독택은 거기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공동택. 공동택은 여러 사람이 같이 써요. 이 복도 같은 거, 계단 같은 거 같이 씁니다. 모두 같이 쓰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 써요. 거기 여러 가지 다 쓰는데 이때 그 공동택의 종류 몇 가지냐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다세대는 말이죠. 낮은 층 다세대는 다가오고 비슷하게 보여요. 아시겠어요? 근데 다세대는 공동택이고 다가오는 단독택이잖아요. 그러면 다세대인지 다가오는 뭘 봐야 되느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네가 새 들어갔는데 이게 다가구 새 들어갔는지 다세대 새 들어갔는지 신경도 안 써요. 특별히 다가구 새 들어간 건 항상 등기부를 좀 자주 봐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건축법 배우는 거예요? 주택법 배우고 있어요, 지금? 주택법 배우고 있죠? 주의할 것은 건축법상 공동택은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요. 기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공동택은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기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누군 빠진다? 기숙사는 빠져요. 기숙사는 빠집니다. 뭐만 있고? 세 개만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낼 때 다음 중 공동택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거라. 이렇게 시험문제 나왔잖아요. 그거는 잘못 낸 문제고 이시점감이에요. 왜 잘못 낸 문제냐? 반드시 법을 밝혀줘야 돼요. 다음 중 주택법령상, 다음 중 건축법령상 이래놓고 이제 공동택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법령상 그럼 누구 들어가고? 기숙사 들어가고, 주택법령상 누구는 빠지고 기숙사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택 개념은 건축법상 개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빌려오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빌려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만 뭐는 안 빌려온다? 기숙사는 안 빌려와요. 다음 준주택. 이거 올해 시험지 나왔는데 20회 때 나왔는데 준주택은 주택 A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종류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텐데 올해 이거 2017년도 나왔는데 첫째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 아니에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준주택은 DNA가 주택입니까? 주택이 아닙니까? 보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면 주택이라 부르겠죠. 주택이 아니니까 준주택 그런 거예요. 왜?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주택은 아니에요 원래. 금방 주택 배웠잖아요. 뭐라고? 단독택, 공동택 배웠잖아요. 뭐뭐만 주택입니까?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것만 주택이잖아요. 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주택처럼 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대표적인 거. 오피스텔을 아파트처럼 쓰는 경우도 있죠. 그게 준주택이에요. 또 대표적인 하나 든다면 대표적인 거 예를 든다면 옛날 말로 고시원. 옛날 말로 이걸 법적으로 고시원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고시원이라 안 불러요. 법적으로. 뭐라 부른다고 했죠? 다중 생활
시설 이렇게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뭐라 본다고요? 고시원이라 부르지 않고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주택. 공민주택은 옛날에 시험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시험제. 어떤 애 공민주택이 뭐냐? 일단은 규모가 공민주택 규모 이하야 돼요. 즉 공민주택은요 사이즈가 엄청나게 4, 50평짜리처럼 크다 작다 일단 집집마다 작아야 돼요. 이따 봅니다. 공민주택은 내려가서 공민주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지은 주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서 자금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되는 주택. 여기 주택도시기금은 옛날 말로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들어봤죠? 이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법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국민주택인데 전제가 있어요. 사이즈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걸 뭐라 하면 규모라고 해요. 규모.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얼마일까? 집집마다 사이즈가 얼마일까? 전용면적 계산해서 내려가서 6번. 그러니까 전용면적 기준에서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야 돼요. 전용면적 기준에서. 다만 수도권이 아닌 도시역이 아닌 아주 변두리입니다. 수도권도 아니고 도시역도 아니고 이런 읍면적은 얼마까지 된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봐줘요. 그리고 이거는 분양표 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으로 계산해요. 전용면적으로.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요거 전용면적은 25.7평이에요. 85제곱미터는 요건 25.7평인데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됐죠. 이게 전용면적이 25.7평입니다. 이게 이제 분양평수는 보통 얼마나 하냐면 32평형, 33평형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때 그 정도입니다. 분양평수는 32평형, 33평형 이렇게 나오죠. 전용면적은 25.7평이고 85제곱미터.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이 국민주택은 아파트만 국민주택이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소를 샌다 할 때, 소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그러잖아요. 사람 셀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한 분, 두 분, 한 명, 두 명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말이죠, 여기 엄격하게 얘기해서 단독택은 말이죠. 한 집, 두 집 그러지 않고 1호, 2호 이렇게 불러요. 단독택. 엄격한 의미에서. 물론 혼용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단독택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아파트 같은 공동택은 1세대, 2세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집이 만약에 500집 있다면 500세대 이렇게 불러요. 근데 단독택이 만약에 300집 있으면 300호 이렇게 부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공유택은 공동택만 있습니까? 단독택도 될 수 있습니까? 단독택도 공유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1호 또는 1세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간에 규모가 얼마라고요? 85제곱미터 이하고 아주 변두리는 얼마 이하고?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렇게. 다음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자가 지은 주택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하면 대답하면 안 돼요. 민간 건설업자가 지었어도 말이죠. 아까 말한 또 주택도시기금 받아 지으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을 말한다. 그렇게만 대답해야 돼요. 뭐 민간업자가 딱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국민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이 민영주택이에요. 국민주택을 제한주택 나머지가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임대택. 임대택은요. 민간 임대택도 있고 공공 임대택도 있습니다. 민간 임대택도 있고 공공 임대택도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임대한다 그러면 공공 임대택일까요? 민간 임대택일까요? 공공 임대택이 되어 있죠. 근데 개인 그 건설회사가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다? 민간 임대택이죠. 근데 그 근거법이 말이죠.
공공임대택의 근거법은 공공택특별법이고 민간임대택의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에요. 이것이 각각 두 문제씩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법을 따로 배워요. 공공택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우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두 문제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웃겨요. 법 하나에 한 문제 나오는 것도 있고 두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시간을 배정하고 노력을 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효과적으로 해야지. 이거 다 달달 외웠다고 두 문제밖에 못 맞고 또 달달 외웠다고 다 맞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그 효율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14조.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에요. 이거는 아파트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아파트 값이 비교적 쌀까요? 비쌀까요? 싸요. 왜 싸냐? 그림 그려드릴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업자가 여기 업자를 여기 뭐라 표현하냐면 업자를 여기서 뭐라 표현하냐면 분양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 분양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 시행자라고 얘기합시다 그냥 시행자가 자 이렇게 됩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아파트다 치면은 보통 아파트는 여기 만약에 1, 2, 3 이게 601호 아파트다 그러면 이 건물도 자기 거고 토지 지분도 자기 거죠? 그렇죠? 보통 아파트 그렇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달라요. 이제 이게 시행자가 말이죠. 시행자가 뭐만 파냐면 이 건물만 팔아요. 이 건물만 입주자들한테 팝니다. 건물만 이 입주자한테 팔아요. 이게 이제 분양받은 자, 분양받은 자한테 팝니다. 분양받은 자한테 팔고 토지는 이 땅은 토지는 그냥 시행자 그냥 갖고 있어요. 토지는. 그러니까 이 여기 601호 주인 A는 뭐만 소유하고 있다? 601호 건물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땅은 이게 남의 땅에다 친 거예요. 땅 누구 건데? 시행자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격은 싸게 샀어요. 왜? 땅값은 안 됐으니까 A가 싸게 산 겁니다. 그 대신 남의 땅을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누구한테 임대를 낸다? 토지 임대를 내야 된다? 이 시행자한테 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양받자가 얘한테 토지 임대료를 냅니다. 토지 임대료를 내요.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에요. 값은 싼데 임대료를 계속 내야 돼요. 누구한테? 그 시행자, 분양한 그 업자한테 내야 돼요.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올해 시험지에 나왔어요. 다음 사업 주체. 사업체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자를 뭐라 부르죠? 건축법에서 건물을 짓는 자를 뭐라 부를까요? 건축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기 이 사업체는 주로 이제 주택을 짓는 자, 주택을 대단위로 짓는 자를 사업주체 이렇게 불러요. 주택을 뭐 몇 채 짓는 거 말고 한마디로 돈 벌려고 대단위로 짓는 거 있죠? 이게 사업체입니다. 건설회사나 같은 거, 건설회사. 물론 또 국가기관도 지을 수가 있죠. 공공 분양택 있잖아요. 지을 수 있죠. 이게 사업. 그래서 주로 주택을 대단위로 짓는 주체를 뭐란다? 사업체라 불러요. 건축법은 건축주라 부르고 여기는 사업체입니다. 그러면 사업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민법을 여러분들 배워보면은 권리주체가 둘이 있죠. 권리주체가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도 사업체가 둘이 있어요. 땅만 고르는 자를 우리는 대지조성 사업한다 부르고 건물 짓는 자, 주택건설 사업한다 불러요. 또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땅만 고르는 경우도 있고 주택만 짓는 경우도 있고 땅 골라서 주택 짓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땅 고르는 거, 주택 짓는 거. 이거 땅을 고르는 걸 뭐라냐면 대지주성 사업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걸 주택건설 사업이라고 불러요. 둘 다 뭐다?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체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체다.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름 대봐라. 누구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한국토지대공사 LH공사예요. 또는 지방공사. 앞으로 이 네 명 있죠? 네 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이 네 개를 우리는 강의할 때는 내 친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 그래서 앞으로 내 친구 그럼 누굴 얘기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얘네들은 민간업자예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죠. 근데 시험지 나왔을 때, 주관식 나왔을 때 내 친구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강의할 때면 내 친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이 뭐냐? 주로 민간업자예요. 등록했다도 했죠?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 얘네는 등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했으니까 주로 민간업자예요. 주택건 사업자 또는 대지성 사업자 주로 등록한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민간업자입니다. 주로 건설회사였죠. 그 밖에 기타도 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사업 주체라고 부른다. 예. 그 사업체 중에서 이제 주택조합도 사업체가 될 수 있어요. 주택조합도. 요건 이제 11번 나오는데 첫 시간이니까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쉬었다가 우리 5강에서 14쪽에 11번 주택조합 이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5강에서 11번 주택조합 이하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